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하고 있는 지아의 병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퀴놀론계는 작은 바이알 또는 가루 타입의 항생제와는 다르게 액체 형식으로 작은 팩이나 병에 들어있죠. 여러 항생제 종류는 미생물을 변형시켜 만든 화합물인데 퀴놀론계는 인공적으로 만든 순수한 화학물질입니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킨을 만들던 도중에 나온 부산물이었는데요. 이것에 다른 항균 능력이 있음을 우연히 발견되면서 약제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1세대 퀴놀론은 항균 범위가 너무 좁아서 사용되지 않았고 바로 이어서 개발된 2세대 퀴놀론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퀴놀론은 현재 없고요. 2세대 퀴놀론에는 시프로플록사신이 있고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에는 레보플록사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4세대에는 아벨룩스라는 상품명으로 많이 사용되는 목시플록사신이 있죠. 퀴놀론계 항생제는 세균의 DNA 합성을 방해해서 번식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위해 DNA를 복제해야 되는데 DNA가 복제되기 위해서는 두 줄로 꼬여 있던 것을 한 줄로 풀었다가 원래 갖고 있던 정보를 갖고 다시 두 줄로 만들어서 똑같은 정보를 가진 두 개의 DNA가 되어 증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벽을 만들고 외막도 만드는 것이죠. 항생제 1편부터 3편까지 페니실린계와 세팔로스포린계, 카바페닌계와 같은 항생제들의 베타락탐이 세포벽과 외막을 공격해서 파괴했다면 이번에는 그 안에 있는 DNA를 공격합니다. DNA는 한 줄씩 꼬여 있을 뿐만 아니라 슈퍼코일 형태로 이중 꼬임 형태인데 이 이중 꼬임을 풀었다가 꼬았다가 하는 효소인 DNA 자이레이즈를 퀴놀론이 억제를 하고요. DNA 합성 과정이 시작될 때 꼬인 이중 나선을 풀어주었다가 합성이 완료되면 다시 이중 나선으로 꼬아주는 역할을 하는 토모이소모라아제를 억제하여 결국 DNA가 생성되지 못하여 균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퀴놀론의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세포막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세균이 진화하는 것도 있지만 이 DNA 꼬임을 풀었다가 다시 꼬아주는 효소인 DNA 자이레이즈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퀴놀론이 작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세균이 내성을 만드는 것이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퀴놀론계 항생제는 내성이 정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보플록사신이 1996년에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바로 폐렴국인 내성이 출현되었다고 하죠. 어쨌든 기전은 이러하고요. 퀴놀론계는 질병이 있는 표적기관에 잘 도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이 잘 들으려면 혈관을 타고 잘 돌아다니고 필요한 농도를 유지해줘야 하는데 퀴놀론계 항생제는 그러한 역할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퀴놀론계 항생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는 진통소염제랑 같이 투약되면 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철분제랑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과 같이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주의하면 좋겠고요. 퀴놀론계 항생제는 먹는 약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차후에 먹는 약에 대한 영상이 진행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퀴놀론인 시프로플록사신은 신장과 요로 감염에 많이 사용되고 중증의 하기도 감염, 피부 또는 피부 조직과 뼈 및 관절염 감염 시에도 사용되는데 평균 투여 기간은 7일에서 14일이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어진 후에 추가로 2-3일 투약을 더 유지하게 되죠. 그 이외에 임지를 포함한 성기감염, 산부인과적 감염증, 폐혈증과 복막염에 사용되는데 하루 2회, 즉 12시간마다 투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프로플록사신은 그람 음성균에는 잘 작용을 하는데 그람 양성균에는 효과가 좋지 못하여 그 흔한 폐렴균에도 효과가 없고 혐기성균에도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녹농균이나 황색 포도균에는 3세대 레보플록사신보다 항균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앞에서 언급했던 검사 결과에서 나오는 호기성, 혐기성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3세대, 4세대까지 가보겠습니다. 호기성은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이라고 볼 수 있고 혐기성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기성은 산소가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는 균이죠. 블러드 컬처, 즉 혈액 배양 검사를 하게 되면 블러드 컬처 보틀 뚜껑면이 보라색과 파란색이 있죠. 파란색 보틀은 호기균 배양병이고 보라색 보틀은 혐기균 배양병입니다.
연두색, 주황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뚜껑이 노랑, 핑크색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트를 자세히 보시면 에어로빅, 언에어로빅, 페디아트릭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말 그대로 호기성, 혐기성, 소화라는 의미죠. 그리고 보라뚜껑 보틀, 즉 현기균 배양병 안에는 뭔가 하얀 물질이 있고, 파랑 뚜껑 보틀, 즉 호기성 배양병 안에도 역시 액체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액체들 안에는 콩가루의 몇몇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액체 배지가 들어있는데, 혐기성 세균이나 성장이 잘 안 되는 세균을 자라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과 균을 흡수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호기성 배양병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포함하고 있고, 혐기성 배양병에는 이산화탄소와 질소가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혈액배양 검사 시에 20cc를 채열해서 보틀 2개에 나눠 담는데, 먼저 혐기균 배양병에 피를 담게 되는데요. 배양병 안에 압력이 있어서 니들만 꽂아도 피가 쭉 빨려 들어가죠. 시린지에 남아있는 공기가 혐기균 배양병에 가급적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10cc를 혐기균 배양병에 담고 남은 혈액을 호기균 배양병에 담게 되는데, 호기균 배양병에는 약간의 공기는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틀당 10cc를 담아야 한다고 하는데, 체열량이 부족하면 혐기균 배양병에 담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전체 균열증의 3% 정도가 혐기균이 원인이라서 체열량이 적으면 혐기균을 배양하기 어렵게 되고, 그러면 정확한 균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초기 혈액 배양을 해야 할 경우에는 항생제 투약 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생제가 먼저 투약되면 균이 죽거나 항생제의 영향을 받게 돼서 배양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로 2타임을 시행하고, 중심정맥관을 갖고 있는 경우 중심정맥관이 균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3타임을 시행합니다. 과거에는 간호사가 블러드 컬처를 다 했었는데요. 지금은 인턴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데,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차후에 제가 체열 보틀별로 어떤 것을 먼저 담아야 하는지, 체열 보틀에 어떤 시약이 들어있어서 무슨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룰 예정인데요. 그때 블러드 컬처에 대해서도 자세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기성, 혐기성과 블러드 컬처에 대해 잠시 알아봤고요. 다시 퀴놀롱계 3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3세대 레보플록사신은 2세대인 시프로플록사신과 다르게 폐렴구균에도 잘 작용이 되고, 하루에 한 번만 투약해도 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이 그람 양성균에 효과가 없다면 레보플록사신은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에도 항균력이 있어요. 그러나 혐기성 균에는 항균력이 없죠. 폐렴구균에 잘 작용해서 호흡기성 퀴놀론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주로 하루 한 번 사용하고요. 하루 2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 신우신염과 복합적인 요로 감염에 많이 사용되고, 피부 및 연조직 감염,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기관지염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목시플록사신은 레보플록사신과 같이 폐렴구균에도 잘 작용하고, 혐기성 균에도 작용을 잘 하는 반면에 녹농균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역시 3세대 레보플록사신과 같이 폐렴구균에 잘 작용해서 호흡기성 퀴놀론이라고도 하고요. 하루 1회 주로 많이 사용되고, 많게는 2회까지도 사용됩니다. 급성 부비동염, 만성기관지염, 폐렴과 피부 및 연조직 감염, 합병증이 있는 복강내 감염에도 사용됩니다.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에도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간에서 분해되는 약물로서 신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신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간에서 이미 분해돼서 신장으로 갔을 때에는 이미 약의 농도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요로 감염에는 효과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명을 갖고 있으나 세대별로 주로 한 가지를 사용하게 되니 오히려 기억하기는 편할 것 같네요. 다음 편에는 마이신이라고 많이 불리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DNA 합성을 방해하는 항생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유명한 방콘마이신, 테이코플라닌이 있는 글리코펩타이드계를 진행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